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융상품시장론 3주차. 이번 주에는 금융시장이 어떻게 구분이 되고 그 안에서 어떤 금융상품들이 거래가 되는지, 즉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게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첫 시간에는 그래서 이제 단기 금융시장을 먼저 살펴보고, 두 번째 시간에는 자본시장이라고 부르는 장기 금융시장, 그냥 캐피탈 마켓이라고 부르는 자본시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 학습 목표는 먼저 단기 금융시장이라는 게 뭐고 그 안에 어떤 상품들이 있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이걸 이해를 해야 우리가 뒤에서 이제 통화정책에 관련된 내용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3주차니까 아직은 워밍업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크게 두 파트죠. 그래서 단기 금융시장이 뭐냐, 그 다음에 그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 두 가지 내용을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단기 금융시장이라는 건 뭐냐. 자,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금융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자금의 융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돈이 남는 사람, 그 다음에 돈이 부족한 사람 사이에 자금의 흐름을 우리가 금융이라고 불렀고, 단기란 말이 붙었으니까 돈을 빌리는데 짧은 기간만 빌리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죠. 이 기간의 장단을 우리가 보통 1년으로 구분을 하죠. 그래서 만기가 1년 이내, 즉 돈을 빌리는데 내가 1년 이내에 갚아줄게, 3개월 뒤에 줄게, 6개월 뒤에 줄게 라고 해서 돈을 빌리는 그 추상적인 시장을 우리가 단기 금융시장이라고 불러요. 누가 이렇게 단기로 빌리느냐, 누가 이렇게 단기로 빌려주느냐, 모든 경제의 주체들이 다 자금의 목적에 따라서 기간의 길이를 정하게 되는데, 어쨌든 만기가 1년 미만의 자금이 거래되는 시장은 단기 금융시장이라고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금융기관도 있고 기업도 있고 정부도 있고 가게도 있고 이 모든 주체들이 1년 이내에 자금을 거래하는 시장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장기적인 투자의 목적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돈이 부족할 때, 내가 6개월 뒤에 돈을 근데 지금 당장 돈이 빌려야죠. 그건 기업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어차피 단기 금융시장이라는 게 1년 미만의 돈을 빌려오는 시장인데, 그 빌려올 때 뭘 줘야죠. 증서를 줘야 돼요. 내가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빌렸으니까 언제 얼마를 갚아주겠다라는 걸 종이에 써서 줘요. 개인 간의 거래에서는 차용증이고, 이걸 이제 누가 써주느냐에 따라서 이름만 달라져요. 자, 그래서 단기 금융시장을 우리가 머니마켓, 이걸 그대로 번역해서 화폐시장이라고도 부르고 자금시장이라고도 불러요. 여러분, 단기 자금이 있을 때 뭐 그냥 보통 예금에 할 수도 있죠. 은행에다가 일시적으로 맡겨놓을 수도 있는데 금리가 얼마 안 되죠. 0.1%, 아주 낮은 금리를 줘요. 그럴 때 이제 많이 투자를 하는 게 MMF라고 하는 걸 하죠. 머니마켓 펀드라고 하는 건데, 이건 사람들이 맡겨놓은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그 수익을 돌려주는데, 그 투자의 대상이 뭐냐? 머니마켓에 투자를 한다. 그래서 머니마켓 펀드, 줄여서 MMF라고 불러요. 그래서 MMF라는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투자 수단이 있는데, 자산운용사에서 사람들의 돈을 맡아서 투자를 해서 돈을 불려서 나중에 돌려주는데, 신청을 하면 언제든지 내 돈이니까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맡겨놓은 그 기간 동안에는 내 돈을 가지고 뭘 하느냐? 투자를 해요. 어디에? 여기에. 요 밑에 나와 있는 콜이나 RP나 CP, CD 이런 요 밑에 나와 있는 이런 상품에 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수익을 돌려주는 그런 상품이 MMF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기 금융시장을 머니마켓이라고 하는데, 머니마켓에 전문적으로 투자를 해서 돈을 빌려주는 그런 상품을 우리가 MMF라고 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러면 1년 미만의 돈을 빌릴 때 우리가 증서를 어떤 걸 써주느냐. 자, 먼저 콜시장이 있고 RP시장이 있고 한국은행 환매조건부 채권 매매 시장, RP라고 불러요. 하나씩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 CD, CP, 전단체라고 부르는 전자단기사채, 그 다음에 표지형, 통화증권, 재정증권. 굉장히 종류가 많죠. 몇 가지 특징적인 것만 여기서 살펴볼게요. 내용은 다 똑같아요. 1년
이내에 짧은 기간에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쓰여진 그 문서를 개인 간에는 차용증이라고 부르는 그 종류를, 그 증권을 이렇게 부르는구나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짧은 기간 자금이 이동하는 시장의 특징은 뭐냐? 첫째, 일시적으로 돈이 많이 남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기업도 해외 수출을 해서 수출 대금을 받았어요. 근데 당분간 쓸 데가 없어요. 이걸 나중에 설비를 확장을 하는데 쓰려고 하면 공장 부지도 알아봐야죠. 예, 그것도 허가도 받아야 되고 새로 건설 기간이 많이 걸려요. 그럴 때 쓰려고 지금 돈을 모아놔야 되는데 지금은 어디 쓸 데가 없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단기 금융 상품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효 현금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투자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금융상품의 보유에 따르는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조금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이제 채권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금리가 변화하면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의 가격이 변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채권을 투자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채권을 샀어요. 돈이 남아서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득을 봐요. 대신 금리가 내려가면 손실이 생겨요. 그런데 금리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럼 어떡하냐? 채권을 팔면 되죠. 근데 이게 안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올라갔을 때 이거 손실을 이걸 좀 만회를 하고 싶은 그럴 때는 만기가 짧은 상품에 투자를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만기가 짧은 상품은 금리가 즉각적으로 반영이 되고 요거는 단기의 예측에 의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한 타이밍을 잡아서 손실을 막아낼 수 있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어요. 어차피 장기로 투자하고 있는 건 장기 금리에 의해서 변화하는 거고 우리가 단기 금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이거는 만기가 짧은 상품. 왜 만기가 1개월짜리도 있고 3년짜리, 3개월짜리도 있고 이건 짧게 대응을 하면 되니까 어쨌든 그런 금융상품 보유에 따른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을 해요. 세 번째, 이론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의 시발점이 되는 게 바로 단기 금융시장의 상품들, 금리예요. 단기 금리예요. 우리가 항상 뉴스에서 미국의 FOMC를 주시하고 있죠.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미국의 연준이 결정하는 금리가 뭐냐 하면 바로 이 정확하게는 Federal Fund Rate라고 하는 건데 단기 금리예요. 그래서 은행들끼리 니네들끼리 돈을 빌려줄 때는 금리를 이걸로 해라라고 중앙은행이 연준이 결정을 해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실제 하는 게 아니고 추상적인 상징적인 금리인데 어쨌든 모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이라는 걸 펴요.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인플레이션도 결국 통화 현상이다. 시중에 돈이 많아지면 물건의 본질이 변하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돈이 많아지면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 인플레이션이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죠. 예. 통화량이 적으면 물건값이 어떻게 돼요? 내려가게 돼요. 어쨌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아주 완만한 인플레이션, 완만한 물가 상승이 경제에 가장 좋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도 매년 연간 인플레이션율을 매년 물가가 몇 % 올라가는 게 좋다라고 목표를 삼고 있느냐? 2%예요.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얼마냐? 2%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거의 표준적으로 물가는 그 전년에 비해서 매년 2% 정도 올라가면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그 인플레이션이 뭐에서 결정이 되느냐? 통화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면 통화를 조절을 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움직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매번 통화량을 조절을 하는데 그 수단이 되는 게 뭐냐? 금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20%가 넘는 수준까지 올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1년만 예금을 해도 안전한 은행에다가 예금을 해도 1년에 25% 이자를 준대요. 여러분 지금 치킨 사드시겠어요? 아니면 저금을 하시겠어요? 저금을 하는 게 훨씬 낫죠. 왜? 1년 뒤에는 25%나 많은 금액으로 치킨을 살 수 있으니까 물가가 10%밖에 안 올라도 나는 내가 가진 돈의 양이 25%가 올라가니까 지금 먹는 것보다는 참는 게 나아요. 그래서 금리를 높이면 사람들이 시중에 있는 통화가 어디로 가냐? 은행으로 몰려요. 사람들이 다 투자를 저금을 해요. 그래서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의 양이 줄어들어요. 그 반대의 경우도 있죠. 자, 이런 걸 목표로 해서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조절을 해서 통화의 양을 조절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금리가 종류가 너무 많지요. 우리가 예금을 했을 때만 예금 금리, 우리가 주담대,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금리, 코픽스도 있고, 그런가 하면 회사에서 공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돈이 모자라서 채권을 발행했을 때 금리가 내가 3년 빌릴 때, 5년 빌릴 때, 10년 돈 빌릴 때, 1년 빌릴 때 대출 금리냐 아니면 수신 금리냐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하나만 잡아서 컨트롤을 하면 돼요. 그게 뭐냐? 단기금리예요. 그래서 1년 미만의 단기금리,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기준금리가 아니라 바로 뒤에서 배울 콜금리를 조절을 했어요. 은행들끼리 하루짜리, 하루 동안에 돈을 빌릴 때 금리를 이걸로 해라 라고 그걸 정해놓으면 이게 은행들의 자금 조달 금리의 최저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 이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가 조달할 때 우리가 은행이 대출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 돈을 빌릴 때 이 정도 금리를 줘야 되니까 그러면 대출은 여기에 연동해서 거기에 가상금리를 얼마를 모든 금리가 이거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자, 단기 금융시장 물론 우리는 상품을 배우겠지만 단기 금융시장을 통해서 결정되는 게 뭐냐? 단기 금리예요. 금융상품의 가격이 곧 금리예요. 그 이유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중앙은행은 금리를 움직이기 위해서 뭘 사용하느냐? 단기시장 금리를 조절을 해요. 단기 금리가 움직이면 장기 금리가 움직여요. 여기에 따라서 은행 예금 금리가 바뀌어요. 예금 금리가 달라지면 은행이 고객들한테 돈을 받으면서 연 5% 드릴게요. 대출 금리는 5%보다 반드시 높아져요. 그래서 모든 금리가 다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또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이 달라지니까 주가가 달라져요. 주가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기업들의 생산력이 달라지니까 각 나라 간의 경쟁력이 차이가 나요. 그 경쟁력이 차이가 반영이 되는 게 뭐냐? 환율이에요. 그래서 모든 게 이 단기 금리로부터 출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이제 통화정책이 경제 전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과정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 어쨌든 그 출발이 되는 게 단기금리구나라는 걸 일단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살펴볼게요. 단기금융의 종류에 뭐가 있냐? 첫 번째, 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줄여서 그냥 콜 시장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콜론, 콜머니가 있죠. 콜 부른 거예요. 콜머니 그러면 야 돈 좀 줘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이건 돈을 빌리는 사람. 반대로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콜론이겠죠. 대출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돈을 빌리는 사람은 콜머니,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콜론인데 줄여서 그 시장을 콜시장이라고 불러요. 이 콜시장은 금융기관들끼리, 이 개인은 뭐 안 껴줘요. 금융기관들이 초단기, 주로 하루 동안에 돈을 빌려요. 하루 동안에 돈을 빌릴 때, 그래서 일시적인 자금 과부족을 조절하기 위해서 상호간에 초단기로 자금을 차입하거나 대여하는 시장이라고 되어 있죠. 은행들은 돈이 그렇게 많은데 무슨 자기들끼리 돈을 빌리는, 뭘 하루를 빌려? 이게 미국도 그렇고 모든 금융기관들, 모든 국가의 금융 시스템의 출발점이 되는데, 자, 첫 번째 과제로 이제 여러분들 그 영상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은행들이 어떤 식으로 영업을 하는지 은행의 그 탄생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따로 설명드릴 시간이 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은행들의 재무상태표를 보시면 자, 여기 대변이라고 부르는 데는 은행들이
어떤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하느냐가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거는 12월 31일 현재 보시면 은행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돈을 제일 많은 게 뭐냐. 자, 우리나라 같으면 예금이에요. 그게 보통 예금, 그러니까 수시 입출금식 예금, 그 다음에 정기 예금, 그 다음에 은행도 돈이 모자라니까 채권을 발행해요. 은행채 등등등등 해서 조달을 해요. 이게 930조. 그 다음에 요 밑, 이건 전부 다 930조가 전부 다 부채예요. 은행이 지금 1000조를 가지고 영업을 하는데 930조는 빚이에요. 누구의 빚이냐? 예금의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이거 다 개인들한테 빚진 거예요. 왜? 내 돈을 갖다 맡긴 거예요. 대신 제가 아무 때나 찾으러 올게요. 수시 입출금 예금이에요. 그래서 예금자가 달라고 그러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 돈이 좀 있죠. 자기 돈이 한 70조 정도 돼요. 이렇게 해서 1000조를 가지고 장사를 해요. 이걸 가지고 주로 뭘 하느냐?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물론 여기 현금도 있어요. 현금도 있고, 글씨가 예쁘지 않아도 그냥 봐주세요. 가장 많은 게 뭐냐? 대출이에요. 그래서 아파트 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기업대출 이렇게 장기로 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요. 여기한테 주는 이자보다 여기한테 주는 받는 이자가 더 많지요. 그래서 예대 마진이죠. 예금에 대한 이자와 대출에 대한 이자의 차이. 그 예대 마진이 기본적으로 은행의 수익원이죠. 자, 대충 그렇게 해서 1000조를 가지고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어요. 자, 930조가 빚인데 대부분이 다 장기 대출로 나가 있어요. 예금자들이 은행에 가서 제가 1000만 원 예금한 거 있죠? 제가 급하게 필요해서 그런데 제 돈 돌려주실래요? 네, 잠깐만요. 있는 현금에서 주면 돼요. 다음 사람이 또 와서 저 5천만 원 예금한 거 오늘 찾아갈게요.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미국의 뒤에서 이제 자세히 살펴볼 텐데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예금이 930조면 그냥 크게만 볼게요. 10% 정도를 지급준비금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언제 돈 찾으러 올지 모르니까 현금의 형태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걸 지준이라고 불러요. 여기 말하는 지급준비금이에요. 미국은 표준적으로 10%를 표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930조가 빚이다. 그러면 그중에 10% 93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뭐 930조 예금자가 있으니까 예금자들이 갑자기 100조를 찾으러 왔다. 뭐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5000만 원씩. 100조를 찾으러 오면 자, 저 1000만 원 주세요. 네. 5000만 원 주세요. 네. 주다 보면 뭐예요? 돈이 모자라지요. 그다음에 저 3000만 원 제 거 주세요. 저 현금이 없는데 다음에 오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무슨 사태가 생기냐? 뱅크런이 생겨요. 은행이 설명을 해야 돼요. 지금 3천만 원 달라고요? 고객님이 맡기신 3천만 원은요, 저희가 아주 안전한 아파트 담보대출에 30년 만기 대출로 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출을 받아간 사람이 매년 이자하고 원금 상환분 꼬박꼬박 잘 내고 있기 때문에 이거 30년 동안 기다리면 반드시 이거 받을 수 있으니까 그때 제가 이자를 더 드리기로 했잖아. 예금자들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바로 그런 신뢰 때문에 돈을 맡긴 거니까. 그래서 은행이 가지고 있는 현금보다 더 많은 예금자들이 돈을 찾으러 오지요. 이걸 뱅크런이라고 불러요. 은행은 파산이에요. 이거 부실은행이 아니라 모든 은행이 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뱅크런이 발생하면 우리나라의 제1대 은행, 2대 은행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은행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은행은 없어요. 왜? 은행의 영업 구조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단기로 돈을 빌려서 장기로 사용을 하도록 돼 있어요. 은행은 태생이 대출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대출을 하라고 허가를 내준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 사람들이 예금의 형태로 돈을 맡겼으니까 언제 찾으러 올지 모르니까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네가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런데 이걸 누가 컨트롤하느냐? 중앙은행이 컨트롤해요. 그런데 은행한테 야, 너 저기 93조 너 현금으로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왜 사람들이 언제 찾으러 올지 모르니까 그때 만망하려면 네가 현금 줘야 될 거 아니냐.
믿을 수가 없죠. 얘가 실제로 돈을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현금 93조에 해당하는 금액을 야 나한테 갖고 와. 그래서 갖다 맡겨야 돼요. 그래서 한국은행에 가시면 전 세계 중앙은행에 가시면 각 은행 명의로 이게 A은행이에요. A은행 명의로 당좌 계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금 통장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돈을 법적으로 정해준 93조를 중앙은행에다 갖다 맡겨야 돼요. 우리나라의 지준율은 이거보다 훨씬 낮아요. 0%짜리도 있고 2%짜리도 있고 7%짜리도 있고 평균적으로 미국의 반토막도 안 되는데 즉 우리나라 은행들은 930조가 예금의 형태로 되어 있다. 그러면 그거에 미국은 10%니까 93조를 미국의 연준에다가 중앙은행에다 갖다 맡겨서 예금자들이 돈 찾으러 왔을 때 실제 은행에 돈이 없으면 이 한국은행에 중앙은행에 있는 돈을 갖다가 예금을 내줄 수가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이제 언제든지 찾을 수 있구나라고 믿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거보다 훨씬 더 낮아요. 그 세부적인 비율로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고, 자 문제는 이 예금 금액이 매일 달라지죠. 예, 오늘 또 신규로 어떤 고객이 3천만 원 맡기고 2천만 원 맡기고 1,000만 원 찾아가고 4천만 원 또 찾아가고 2천만 원 또 들어오고 이런 거래가 매일매일 발생하니까 이 예금 잔액이 매일 달라져요. 야, 예금 잔액의 10%를 갖다 맡기라고. 아니 이게 매일 변하는데 이걸 어떻게 매일 맞춥니까? 그런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나라마다 이제 규정을 정해요. 자, 우리나라 같으면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예금의 평균 잔액을 계산을 해요. 그 평균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을 곱해요. 자, 미국식으로 하면 평균이 예를 들어 900조였다. 그러면 평균이 900조. 이거의 10%니까 90조가 네 은행 계좌에 한국은행 중앙은행에 개설해 놓은 네 계좌에 네 통장에 평균 90조가 들어 있어야 돼. 자, 그런데 이제 처음에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지난달 말께 넘어왔어요. 그때 87조로 시작을 했어요. 자, 이제 90조를 맞춰야 되는데 이 예금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이게 1월 31일이 될 때까지는 얼마를 갖다 맡겨놨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이걸 매일매일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한 달간 예금 평잔을 계산한 다음에 우리가 1월 중에는 이 내 중앙은행에 있는 계좌에 90조가 있었어야 되는구나. 그런데 87조밖에 안 되는구나. 그럼 채워놔야 되겠네. 자, 지준일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날 2월, 이건 나라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규정이 계속 바뀌니까 쉽게 말해서 2월 1일부터 2월 10일부터 합시다. 규정이 있어요. 한국은행의 규정인데 1월 동안 1월 기간에 네가 90조가 여기 잔액이 있어야 되는데 네가 87조밖에 없었으니까 이제 맞춰야 되는데 그걸 갑자기 맞추려고 하니 2월 10일부터 2월 17일 이 기간 동안에 평균 잔액이 90조가 되도록 해라라는 규정이 있어요. 자, 그럼 일단 우리 중앙은행에 A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90조가 있어야 되는데 87조밖에 없었네. 야, 그럼 모자란다. 이거 갑자기 3조가 돈이 없죠. 또 다른 은행이 있어요. B은행은 그동안에 예금이 많이 빠져나갔어. 지난달에 B은행에 중앙은행에 가면 B은행의 계좌가 있는데 얘는 계좌의 잔액이 90조가 있었어요. 그런데 1월 달에 예금이 많이 빠져나갔어. 그래서 1월이 끝나고 나서 계산을 해보니까 나는 평균적으로 85조만 있었으면 되는데 90조나 있네. 돈이 남지요. 그럼 어떡하냐? 이 돈을 갖다가 얘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메꿔놓은 거야. 그래서 법적으로 야, 너 90조를 맞췄어야 되는 87조밖에 갖다 메꿔. 그러면 해당 날짜에 그 90조가 되도록 맞춰놔야 돼요. 그래서 어떡하냐? 얘한테 야, 너 지준 남지? 너 85조만 있으면 되는데 너 90조 갖고 있다며. 야, 남는 거 좀 빌려줄래? 너 얼마 모자라니? 3조. 예, 그래. 그러면 중앙은행에 있는 얘 계좌에서 이 은행의 계좌에서 이 은행 계좌로 3조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무 기간 동안만 채우면 그 다음부터는 또 지준의 의무가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다시 갚아주면 돼요. 이럴 때 사용되는 게 콜시장이에요. 어쨌든 결제일이 딱 정해져 있어요. 맞춰서
금액을 채워야 되는 날이 정해져 있는데 그날 갑자기 돈이 모자란다. 그것도 그래서 이제 개인들을 안겨주는 거예요. 뭐 100억, 200억 물론 이제 작은 금융기관들은 그 정도도 거래를 많이 하는데 큰 데 같으면 몇천억 단위로 이제 거래를 해요. 그럴 때 사용을 해요. 그래서 지급준비제도 적용 대상 금융기관 주로 은행이에요. 수신 기능이 있는 일반 고객들의 돈을 받는 그런 금융기관들은 다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 지급준비금의 요건이 원래 생긴 이유가 사람들이 돈을 찾으러 올 거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찾으러 올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그런 금융기관이 어디냐? 일단 시중은행들, 저축은행들, 이렇게 수신 기능이 있어서 사람들이 자기가 맡긴 돈을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금융기관들은 전부 다 이 지준에 적용을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당 날짜에 지급준비금이 모자란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계좌 간의 거래를 통해서 그 금액을 맞춰 놓을 때 사용하는 게 콜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돈을 빌리는데 담보가 있냐? 담보 콜. 담보가 없으면 무담보 콜.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는 무담보예요. 너 A은행, 나 B은행. 야, 은행 대 은행. 너 나 알지? 나도 너 알지? 담보가 야, 하루 빌리는데 무슨 담보? 그래서 대개 이제 거래는 최장 90일까지로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이길물이에요. 그 다음날 갚아주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요. 은행과 은행이 거래하면서 야, 내일 갚아줄 건데 무슨 담보 설정하는데 시간이 더 대부분 담보가 없어요. 최소 1억 단위로 거래를 한다. 그 다음에 이 하루 동안 돈을 빌리는데 이자를 주지요. 물론 이 이자는 연간 이자율인데 연간 이자율 연 2.5%, 연 3% 이렇게 해서 옛날에 이 금리를 정했어요. 중앙은행이. 그래서 한국은행이 콜금리 2.5%로 합니다. 그렇구나. 그럼 하루 동안 우리가 다른 은행한테 돈을 빌리면 1년에 연 2.5%를 줘야 돼? 이야. 그러면 우리가 개인한테 빌려줄 때는 더 많이 받아야 되겠네. 예. 이걸 기준으로 해서 모든 금리가 결정이 되는 그런 출발점이 되는 시장이다. 자, 그 다음에 중개거래와 직거래 두 가지로 나눠요. 중개거래는 중간에 브로커가 있어요. 왜? 어느 은행이 돈이 남는지, 어느 은행이 돈이 모자란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걸 전문적으로 중개해주는 회사가 있어요. 그걸 자금중개회사라고 불러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회사가 한국자금중개, 서울외국환중개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이런 회사들이 돈이 지준 얘가 남는데 얘는 모자라는데 얘 남는데 너 돈 필요하다며 얘한테 빌려서 줄까? 야 걔는 무슨 조건으로 빌려준다니? 만기 하루짜리 연 2.4 해준다는데 야 3천원까지 가능하대. 이렇게 해서 연결을 시켜줘요. 브로커예요. 그래서 수고비를 받고, 자, 대부분의 거래가 이런 브로커를 낀 중개거래 방식으로 거래가 돼요. 그걸 해주는 회사가 이런 회사들이고, 직거래는 이제 자기들이 직접 만나서 거래를 하는 거고, 물론 이 중개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서로 간에 크레딧 라인이 있어요. 저 은행에는 얼마까지 돈을 빌려줄 수 있는지 이런 그런 규정들이 있으니까 그 규정에 맞는 기관들을 찾아서 매매를 해요. 자, 직거래는 거래 당사자들이 직접 만나서 조건을 협의를 해서 체결하는데 다 귀찮죠. 너 은행, 나 은행. 야, 돈 없다고, 야, 너 나한테 3천억만 하루에 야, 조건은 이렇게 서로 구질구질하죠. 언제 가불이 바뀔 수 있는데. 그래서 그냥 브로커들을 끼워서 거래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단기금융시장의 두 번째 상품 RP, 제가 굳이 한자를 썼어요. 환매조건부 채권 매매시장. 자, 도로환이죠. 이게 무슨 매자냐 하면 매입할 때 매자예요. 사들이는 거예요. 매수 앞에 우리가 조개 이야기하면서 매매 봤지요. 결국 조개가 왔다 갔다 하는 거구나. 그런데 판다라고 할 때는 이 매자를 쓰고 요건 사는 거예요. 왜 이걸 설명을 드리냐?
이 환매 거래의 방향을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대로 번역을 하면 뭐냐? 도로 매입, 도로 사들일 걸 조건으로 해서 채권을 거래하는 시장. 도로 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뭘 한다? 판다예요. 그래서 채권을 파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 내가 돈이 있어서 좋은 조건으로 채권에 투자를 해놨어요. 국채 300억. 근데 아주 우수한 좋은 조건의 채권이에요. 근데 갑자기 돈이 필요해. 아이씨, 어떡하지? 있는 돈 다 여기 다 투자가 되어 있는데. 갑자기 250억이 필요해요. 어떡하지? 이거 채권 팔아야 되나? 너무 아까운데. 그럼 어떡하느냐? 얘가 돈이 있어요. 그러면 얘한테 가서, 야, 내가 250억이 필요한데, 내가 300억짜리 채권이 있거든? 이걸 내가 너한테 파는 걸로 할게. 대신 30일 뒤에 내가 250억 지금 빌리고 255억을 줄 테니까 이 채권 돈을 그대로 나한테 반납을 하면 돼. 이런 방식으로 채권을 거래하는 시장, 거래하는 방식을 환매조건부 채권 매매 시장이라고 불러요. 자, 말로 하면 미래 특정 시점, 그런데 이 특정 시점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단기금융시장이에요.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통지한 시점에 서로 이제 날짜를 협의를 해요. 특정 가격으로 동일한 증권을 다시 매수 및 매도할 것을 약정하고 이루어지는 증권의 매매가. 자, 내가 지금 돈이 250억이 필요하니까 250억을 나한테 빌려주는데 내가 30일 뒤에 너한테 255억을 갚아줄 테니까 내가 지금 이 채권을 너한테 파는 걸로 하고 이 채권을 나한테 반납을 해. 이런 조건으로 채권을 거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대신 나중에 약속한 날짜에 30일 뒤에 255억을 주면 이 채권을 반납을 해야 돼요. 이걸 RP 거래라고. 뭐 이렇게 거래가 많이 익숙한 거래예요. 예. 뭐예요? 전당포 거래하고 똑같아요. 요새는 뭐 찾아보기가 어렵지만, 예전에 이제 저희 선배님들이 대학을 다닐 때는 학교 앞에 술을 먹고 돈이 없지요. 예, 그러면 이제 계산기를 들고, 공학용 계산기나 아니면 재무용 계산기, 이건 좀 비싸요. 이거는 그 당시에도 한 3만 원, 4만 원 하니까, 술집 위에 전당포가 있어요. 2층에 가시면. 그 전당포에다가 계산기를 딱 들이밀고, 사장님 이거 얼마 주시나요? 그러면 그 물건을 받고 2만 원을 줘요. 자, 그 다음날 또는 다음 날 수리께서 내가 그런 짓을 하다니. 그러면 22,000원을 들고 다시 가요. 가서 22,000원을 내면 내가 맡겼던 계산기를 돌려주는 방식. 이게 전당포에서 이제 금융을 하는 방식이죠. 똑같아요. 돈이 필요해요. 돈은 없는데 뭔가 물건이 있는데 그게 채권이에요. 그럼 어떡하느냐? 채권을 얘한테 넘겨요. 그리고 250만 원을 빌려요. 250억을 빌려요. 그리고 약속한 날짜 일주일 뒤, 30일 뒤 255억을 돌려줘요. 그러면 그 물건 다시 돌려줘요. 뭐예요? 전당포래하고 똑같아요. 자, 거래 형식은 매매 형식을 빌렸지만 결국 뭐냐 하면 이거 담보거래네. 이 채권을 담보로 얘한테 맡기고 돈을 빌린 거네. 뭐 그냥 맞아요. 경제적 실질은 바로 그거예요. 자, 일단 RP 매도, 여기가 이제 출발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RP가 바로 이거예요. 증권을 일단 지금 시점에 파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점에 얼마를 받고 250억을 받고, 이 거래의 상대방, 거래의 반대편은 뭐예요? 250억을 주고 증권을 산 거예요.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그래서 그걸 역 RP, 리버스 RP라고 이제 구분을 해서, 이거는 돈을 빌려준 사람, 이건 돈을 빌린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RP, 어차피 거래의 상대방이 있으니까 하나는 매도고 하나는 매수인데, 환매체가 이게 사는 거라는 거야. 팔라는 거야. 출발의 방향을 틀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굳이 한자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다시 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파는 거예요. 돈이 필요한 사람 입장에서 표현을 한 게 RP 시장이에요. 자, RP 매수한 사람,
RP를 매수했으니까 채권을 샀다는 얘기죠. 돈을 빌려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안 그래도 뭐 돈 쓸 데가 없어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250억, 한 달 만에 5억을 더 벌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안전하지요. 왜? 담보로 채권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빌려준 250억보다 더 많은 채권을 내가 담보로 잡고 있으니까 떼먹힐 염려가 없어요. 떼먹어도 돼요. 떼먹으면 팔아서 이거 내 돈으로 챙기면 되니까. 매도자는 일단 지금 돈이 필요하니까 채권을 넘겨주는데 만약에 채권이 없었더라면 담보가 없으니까 높은 이자를 줘야 됐을 거예요. 근데 기왕에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 있으니까 이걸 맡기니까 얘가 안전하구나. 그래 그러면 이자 좀 깎아줄게 해서 낮은 금리로 차입이 가능을 해요. 자, 이런 상호 간의 니드가 맞기 때문에 이런 거래가 많이 이루어져요. 자, 그러면 누가 거래를 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대고객 RP, 기관 간 RP, 한국은행 RP. 자, 대고객 RP 말 그대로 고객이 일반 고객이에요. 기관간은 금융기관,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관들끼리 이런 RP 거래를 많이 해요. 야, 내가 투자를 해서 증권은 많은데 현금이 없어. 야, 추가로 저 증권을 사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이미 채권밖에 없어. 그 채권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린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또 투자를 해요. 그래서 기관들끼리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많이 쓰는 게 중앙은행 RP예요. 이건 좀 이따 보고. 자, 기간은 얼마냐? 만기가 1일짜리, 다음날, 급해서 그런데 이거 맡길 테니까 200억만 줄, 어나잇 RP, 다음날 갚아주는 거예요. 다음날 반대매매를 통해서 거래를 청산하는 거예요. 텀 RP 그러면 기간이 2일 이상 되는 거예요. 개방형은 일단 언제 다시 찾아갈지 우리 전당포 가서 제가 저기 일주일 뒤에 찾으러 올게요 라고 했지만 형편이 안 되면 2주도 되고 3주도 되고 처음에 얘기를 하죠. 3개월 내에 안 찾으러 오시면 저희 처분합니다. 그럼 3개월까지는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방형 RP는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의 통지가 매일 만기가 연장되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담보가 있느냐에 따라 특정 담보, 일반 담보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전문적으로 하실 일이 없으니까 실제로 은행이나 증권사, 여러분 MTS나 HTS에 가시면 거기 금융상품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시면 실제로 개인들도 여러분들도 RP를 사실 수 있어요. 이건 특정 K은행의 제가 홈페이지에서 따왔는데 거기 가시면 이제 예금 상품란에 보시면 RP라고 해서 환매 조건부 매도라고 돼 있죠. 환매 조건부 매도를 하니까 매도의 주체, 돈을 빌리는 누가 빌리느냐? 은행이 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돈을 빌려주는 예금을 한 건데 예금을 한 게 빌려준 거예요. 예금을 하면 뭘 줘요? 예금 통장을 주죠. 그게 단기 금융 상품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RP 보시면 만기 15일에서 1년, 그 다음에 이건 이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일정 시점 이후에 다시 매입하기로 약정하고 판매하는 상품인데 확정금리형입니다. 즉, 여러분이 지금 얼마를 주시면 만기는 30일로 하고 그때 제가 얼마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동안의 수익률이 확정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자, 금액은 최소 500만 원 이상으로 은행이나 증권사에 따라서 이게 매일 가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특정 시간에만 가능한 경우 이런 세부 조건들은 그때그때 따져보시면 되고 금리가 ML보다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실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보통 예금에다가 자금을 넣어두는 경우는 없어요.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상품들을 활용을 하고 있고 실제 RP도 투자 대상이 된다라는 것만 일단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한국은행 환매 조건부 RP인데 RP 똑같은데 한국은행이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서 누구랑 하느냐? 은행들하고 하는 거예요. 한국은행이 RP 거래를 한다. 개인들은 안 껴줘요. 몇 천억, 몇 조 단위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양적 완화가 시작이 되지요. 물론 양적 완화는 그 전부터 훨씬 시작이 됐지만
미국의 연준이 시중에 민간에다가 돈을 푸는데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마찬가지고 일본은행도 마찬가지고 민간에다가 돈을 푸는데 돈을 뿌릴 수는 없지요. 예, 표현은 뭐 헬기를 타고 뿌렸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중앙은행이 통화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돈을 지급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하느냐? 은행들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게 아니죠. 은행들은 고객들이 맡긴 돈의 상당 부분을 국채를 사고 있어요. 그게 정부에서 강제를 한 거예요. 왜? 니네 쉽게 돈을 벌 수 있게 정부에서 허가를 해줬는데 그러면 정부의 시책에 협조를 해야지. 그러니까 정부가 돈이 필요해서 채권을 발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돈을 그 채권 그 차용증을 받고 돈을 빌려줘야죠. 그 상대가 누구냐? 시중은행이에요. 얘들은 의무적으로 그 채권을 사야 돼요. 그걸 안 한다. 인가를 폐지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은행들은 국채를 다 들고 있어요. 자, 시중에 돈을 풀어야 되겠다. 그러면 한국은행, 중앙은행이 지정을 해요. 야, 만기 3년에서 5년짜리 국채 니네 다 모아서 한 3조만 갖고 와. 내가 그걸 현금으로 바꿔줄게. 그러면 채권을 받고 다시 현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그 반대로 매매를 해요. 채권을 팔고 다시 현금을 땡길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반대의 거래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통화량을 조절을 하는데 한국은행이 시중에 통화량을 조절을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수단이 바로 RP예요.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갖고 와. 돈으로 바꿔줄게. 그러다가 또 다시 그러면 한국은행이 국채를 들고 있어. 나중에 야 시중에 통화량이 너무 많아. 야 그러면 통화 좀 환수해야지. 금리를 움직일 수도 있지만 제일 쉬운 게 야 국채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거 3조 원어치 자 팔 테니까 전부 다 와서 사. 너 어떤 조건에 얼마 살래? 그래서 채권을 넘겨주고 다시 시중에 은행이 가지고 있던 현금을 회수를 해요. 이렇게 해서 통화량을 조절을 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RP예요. RP는 자 증권이 담보가 되기 때문에 신용 리스크가 작다. 떼먹힐 염려가 없지요. 왜? 담보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유동성의 조절 방향, 규모, 만기, 금리 등을 탄력적으로 그래서 금리를 특정 만기의 금리만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은행들한테 돈을 좀 풀려고 자 채권을 사드리는데 만기 10년에서 15년 남은 채권들을 갖고 오세요. 자 3조 원어치 갖고 오시면 현금으로 바꿔드립니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다 모아서 갖다 줘야 돼요. 그러면 그쪽 시장에 만기 10년에서 15년짜리의 채권이 어떻게 돼요? 물량이 없어지지요. 물건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공급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면 금리가 변하게 돼요. 그래서 특정 만기의 금리를 움직이고 싶을 때 이런 RP를 사용하면 아주 쉽게 할 수 있다. 자, 이게 한국은행 RP 시장이에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RP를 매각을 한다. 채권을 매각을 합니다. 왜? 채권을 매각을 하면 어떻게 돼요? 돈이 들어오죠.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서. RP를 매입을 합니다. 채권 갖고 오세요. 현금으로 바꿔드립니다. 왜? 시중에 통화를 공급하기 위해서. 자, 이럴 때 사용을 한다. 자, 그 다음에 공모와 상대 매매 방식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어차피 이건 개인들이 참여하는 시장이 아니라 중앙은행들이 시중에 통화량을 조절할 때 사용하는 게 RP구나라는 걸 일단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CD, 단기 금융 상품 중에 특히 약자들이 많아요. CD, Certificate of Deposit. Deposit 뭐예요? 예금이에요. Certificate 증서예요. 예금 증서예요. 자, 1년 만기로 은행에다가 3천만 원을 맡겼어요. 옛날에는 뭘 줘요? 통장을 줘요. 정기 예금 통장이라고 하지요. 거기에 negotiable, 협상 가능, 양도가 가능하도록 한 거예요. 자, 정기예금 통장은 뭐냐? 거기에 금액과 만기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금한 돈 3천만 원, 만기 1년, 1년 뒤에 만기가 됐을 때 이 통장을 자, 도장이랑 같이 갖고 오시면 3,300만 원을 드립니다. 라는 걸 은행이 약속한 증서예요.
거기에다가 양도성, 이걸 남한테 넘길 수 있도록 해놓은 걸 Negotiable CD, Certificate of Deposit, 그래서 그냥 줄여서 CD라고 불러요. 컴팩트 디스크가 아니고. 그래서 은행이 정기예금 증서에다가 양도성을 부여한 건데 1960년대에 미국에서 혁신적인 금융 상품들이 나와요. 그래서 T비ll, 그 다음에 CP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은행에다가 예금을 안 해요. 왜? 아, 내가 이거 만기 조만간에 써야 될 돈인데 은행에 맡겨봐야 이자도 너네 보통 예금밖에 없잖아. 그런데 CP나 이런 거에 투자를 하면 기간은 짧아도 이자를 많이 주니까 사람들이 예금에 이탈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C뱅, 욕한 게 아니고 시티뱅크 줄여 C뱅. 현재 C뱅크였던 그 은행에서 원래 이 정기예금 증서는 뭐예요? 예금자들이 일단 제가 1년 동안 쓸 일이 없으니까 돈을 맡길게요 라고 해서 돈을 맡기면 거기에 대해서 발급해 준 통장인데 결국 뭐냐? 은행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1년 뒤에 얘가 이 통장을 갖고 오면 결국 나는 3,300만 원 줘야 되는구나. 그러면 1년 뒤에 3,3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통장을 미리 만들어서 이 통장을 3,000만 원 받고 팔면 되겠네. 똑같은 얘기죠. 예. 순서만 바뀌었어요. 보통은 예금자들이 먼저 예금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통장 받으면 이 통장을 뭐 아들한테 주고 딸한테 주고 왜? 이 통장 가지고 가면 그리고 이 도장 가져가면 1년 뒤에 3,300만 원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CD는 은행이 먼저 발행을 해놓은 거예요. 발행을 하고 자 3,000만 원에 사실 분. 그러면 사람들이 판단하겠죠. 3,000만 원 주고 저걸 사면 1년 뒤에 3,300을 줘? 괜찮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금자들이 자발적으로 예금을 하는 게 아니라 은행이 예금을 강요를 한 거죠. 매력적이면 사세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CD 시장이에요. 자, 그래서 발행기관, 중개기관, 매수기관이 있어요. 은행이 돈이 필요하면 이렇게 정기예금 통장을 미리 찍어서 팔아요. 이거 갖고 오시면 90일 뒤에 얼마 드립니다. 대신 지금은 요만큼만 받습니다. 해서 이런 다양한 조건으로 발행을 해요. 돈이 필요할 때마다. 그러면 이걸 최종적으로 이게 워낙 발행하는 규모가 크니까 뭐 일반 개인들도 살 수 있지만 이걸 전문적으로 중개를 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건이 좋다. 그러면 자기가 사기도 하고 이런 조건이면 우리 고객 중에 이런 사람들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개를 해주기도 하고 그런 중개기관들이 있고 그 다음에 단기 자금 운용수단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걸 사는 사람들, 사는 매수기관들이 있어요. 개인보다는 기관들이 많이 투자를 해요. 자, 이런 것들은 금융기관의 본질적인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5천만 원 관계없어요. 자, 아직 가장 짧은 만기는 30일. 1년 이내로 대부분 발행이 돼요. 그 다음에 100만 원짜리 안 팔아요. 그건 종이값이 안 나와서 은행들이 500만 원 또는 1000만 원으로 최저 투자 금액을 설정을 해요. 만기가 1년 미만인 이런 상품들은 할인 방식으로 발행이 돼요. 자, 1년 뒤에 3,300만 원 드립니다. 대신 지금 3,000만 원을 팝니다죠. 이건 뭐예요? 1년치에 해당하는 이자를 나중에 지급을 해주는데 지금 팔 때 이자 금액만큼을 깎아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할인 발행이라고 불러요. 결국 3,3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종이 쪽을 지금 3,000만 원에 판 거죠. 싸게 판 거예요. 그 1년 동안의 이자를 따로 명시적으로 이자를 지급한 게 아니라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깎아준 거예요. 물론 수익률은 연수익률로 표시를 해요. 자, 마찬가지로 은행에 가시면 이건 CD니까 뭐예요? 은행밖에 발행이 안 되죠. 은행 사이트에 가시면 역시 금융상품에 CD, 양도성 예금 증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쭉 보시면 이건 또 1,000만 원 이상. 이건 은행마다 다 달라요. 시점마다 발행하는 시점마다 다르고. 그래서 증서 발행식 30일에서 1년, 은행 등록 발행 이렇게 돼 있구나. 그래서 가입 조건 잘 살펴보시고 금리 잘 비교해서 괜찮다 싶으면 이런 데 투자를 하시면 돼요. 아마 이런 거 많이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 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P라고 하는 게 있지요. Commercial Paper. 기업어음, 상업어음이죠. 원래 어음은 상거래에 의해서 발생한 채권 채무 관계를 표시하는 증표죠.
우리가 S전자에 납품을 해요. 자, 이러이러한 물건을 납품을 하면 거기서 현금으로 주시면 좋은데 종이 쪽을 하나 주지요. 우리가 5억 원어치 납품을 하면 종이를 하나 줘요. 그 종이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30일 뒤에 또는 90일 뒤에 이 종이를 갖고 오시면 5억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발행자 S전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이렇게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을 표시한 게 상업어음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냐? 깡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안 돼요. 할인이라고 부르죠. 이 종이 쪽을 들고 은행에 가요. 우리가 저 회사하고 거래를 하는데 저 회사에 물건을 납품하니까 이걸 주는데 저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이걸 현금으로 바꿔주실 수 없겠습니까? 네, 바꿔주지요. 돈 되는 건 다 해요. 모든 금융기관들은. 자, 이면에 거래를 조사를 해보니까, 맞네. 물건 납품한 게 맞네. 30일 뒤에 제가 안 줄 리가 없네. 저 회사가 워낙 탄탄한 회사니까. 그러면 5억 원짜리 종이 쪽을 받고 돈을 내주죠. 4억 7천만 원, 4억 6천만 원. 아니, 5억, 30일 동안의 이자, 그걸 띄고 줘요. 그걸 이제 할인이라고 부르죠. 이걸 예전에는 이제 악용을 하기 시작을 해요. 실제 물건을 받지도 않았는데, 그 회사가 30일 뒤에 저한테 오시면 또는 모 은행에 제시를 하시면 5억 원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물건을 산 것처럼 판 것처럼 해서 종이 쪽을 발행을 해주고 그러면 그걸 발행받은 회사는 은행에 가서 우리가 물건 저기다 납품했더니 이걸 줬는데 할인해 주세요. 그 돈을 받아서 저 회사랑 나랑 나눠 먹는 이걸 융통어음, 옛날엔 공어음, accommodation bill, 공어음 또는 융통어음, 진짜 상거래와 관계없이 발행된 어음이란 뜻이에요. 이런 것들은 불법이었는데 이걸 양성화를 한 거예요. 야, 그러지 말고 그래, 그러면 니네가 어차피 30일 뒤에 돈 이거 줄 거란 말이야. 그 증서를 그냥 팔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기업어음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건 전적으로 발행한 회사의 신용에 의해서 상거래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표현을 어음이라고 했지 결국 차용증이에요. 자기 신용을 바탕으로 어음의 형식으로 돈을 빌리는 걸 CP라고 부르나요. 자, 그래서 상업어음과는 성격이 다르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이제 약속 어음으로 분류를 해요. 개인 간의 차용증하고 똑같은 거예요. 역시 이것도 발행기업, 그 다음에 할인 매출기관, 매수기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제 개인 수표를 봤지요. 그것처럼 CP 용지를 은행에서 교부를 해줘요. 거래 신용도를 봐서 저 회사 탄탄한 회사고 돈 많고 우리한테 예금 잔액이 얼마 있구나. 그러면 어음 용지를 줘요. 그러면 제가 개인 수표 쓰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물건 사고 그거 내밀고 나중에 그 사람이 찾아가고 그 사이에 이제 이자가 개입되어 있다는 거 말고는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 시장을 우리가 CP라고 부른다. 발행 절차가 간편하고 담보 없이 신용으로 발행이 된다. 그 다음에 참고로만 봐주세요. 증권회사가 이 CP를 매매 중개를 하려면 다른 사람한테 팔려면 다른 사람은 이 CP를 발행한 회사가 정말로 은행에 돈이 있는지 30일 뒤에 이 돈을 줄지 안 줄지 모르죠. 그러면 그 중개하는 사람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CP에 대해서 2개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에서 신용평가를 받아오라고 해요. 그런 CP만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것만 참고로 봐주시면 돼요. 전단체 시장, 전자단기사채. 예전에는 채권을 실물로 발행을 했죠. 통일규격증권이라고 해서 있다마는 5만 원권 신사임당 할머니보다 훨씬 더 폼나는 용지에다가 규격이 정해져 있어요. 사이즈는 얼마로 한다. 그 안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글 크기는 얼마. 이런 것들이 다 법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그걸 우리가 통일규격증권이라고 실물을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번거롭죠. 그래서 그냥 단기로 할 때는 어차피 이거 발행했다가 만기도 얼마 안 되는데 조금 있으면 없어져야 되는데 이걸 매번 규격에 맞춰서 인쇄하고 그걸 서로 전달하고 왔다 갔다 하려면 복잡하니까 전자적으로 등록만 해서 발행한 걸로 하고 소유권만 표시를 하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시장이 전자단기사채 시장, 줄여서 전단체 시장이라고 불러요. 실제로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는 시장이고 CP와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자단기사채 시장은 별도의 증권을 표시한 게 아니고 발행 방식을 표현을 한 거예요. 단기사채를 발행하는데 그 CP하고 똑같죠. 일반 기업이 발행을 하니까 그러니까 CP하고 똑같은데 이걸 전자적으로 발행한다. 그래서 전자단기사채 시장이에요. 그래서 실물이 없다. 그래서 등록만 한다. 그래서 발행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전자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래 투명성을 제고한다. 그래서 좋은 시장이다. 자, 단기금융시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주로 거래가 돼요. 자, 이번 시간에 설명드린 내용은 단기금융시장은 명칭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단기적인 자금 과부족을 조절하기 위한 시장이다. 단기 금융상품은 투자자는 안전하게, 만기가 짧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투자 수단이고 수요자에게는 많은 현금을 보유하는 데 따른 기회비용을 줄여줄 수 있는 투자 수단이 된다. 주요 상품으로는 콜, RP, CD, CP, 전단체 이런 것들이 주로 사용이 된다라고 일단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은 단기시장, 이제 장기시장인 자본시장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금융상품 시장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자본시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 학습 목표는 자본시장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주식과 채권이 대략 어떤 식으로 발행이 된다라는 것만 일단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 학습할 내용은 첫째, 자본시장이 뭐냐, 두 번째, 자본시장의 종류가 뭐가 있냐, 크게는 주식과 채권, 거기에 ABS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단기금융시장, 화폐시장을 봤죠. 자, 1년 미만의 단기자금이 거래되는 시장. 자, 그에 비해 자본시장, 캐피탈 마켓이라고 부르는 건 국채, 회사, 단기금융시장에 대비해서 1년 미만의 장기자금이 거래되는 시장인데, 그 거래할 때의 증서로 발행되는 증권이 뭐가 있냐? 주식과 채권이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국채, 회사채, 주식, 이런. 그래서 이건 장기증권, 그 다음에 직접증권이라고 그랬죠. 장기 직접 금융증권이 거래되는 시장. 이게 자본시장이다. 자, 단기금융시장과 달리 자본시장은 그 네 가지 기능을 한다. 첫째, 장기적인 자금 수급 불균형을 조절을 한다. 이죠. 기업은 설비 투자를 하면 그 투자 금액을 회수하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죠. 공장이나 설비를 확장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걸 통해서 생산한 제품을 통해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까지도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한번 돈을 빌리면 모자란 돈을 거기에 투자되는 돈을 빌리면 당분간 못 갚아요. 그래서 장기로 다 자금을 빌려야 되는데 그럴 때 사용되는 게 자본시장이다요. 자, 금융의 첫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이론적으로 금융은 경제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생산성이 높은 분야에 자금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기능을 해야 된다. 그걸 우리가 효율성이라고 불렀다라고 했죠. 배분의 효율성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자본시장은 미래 수익성이 높고 성장성이 기대되는 기업한테 자본이 우선적으로 배분되고 집중될 수 있도록 기능을 해야 된다. 그래야 경제 전체의 부가 증대가 된다. 실제로 이렇게 작동을 하는지는 이제 나라마다 많은 차이가 있죠. 살펴봐야 될 문제지만 일단 이론적으로는 이런 기능을 해야 한다. 세 번째, 그런 생산성이 높은 분야의 자금을 공급한 사람들한테 충분한 수익이 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서 기능을 해야 된다요. 그래서 사람들이 1년 이내에 쓰지 않을 돈에 대해서는 이건 예금을 하는 게 아니라 주식도 사고 채권도 사고 ABS 사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어디서 시작이 된다? 단기금리의 결정으로 시작이 된다. 최종적으로 뭘 하고 싶은 거다?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싶은 거다라고 했죠. 그러면 중앙은행이 정책금리, 단기금리를 결정을 하면 그게 장기금리. 왜? 자본시장에서 기업이 돈을 설비 투자에 생산에 들어가는 돈을 빌리려면 장기로 돈을 빌리래. 그때 적용되는 금리는 콜금리하고는 다르지요. 왜? 이건 내가 하루 돈 빌려줄 때 받는 이자하고 10년간 너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똑같이 2.5%를 쳐 돌았나? 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기간이 다르고 투자 대상이 다르면 거기에 따라서 수익률도 달라져요. 결국 금리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단기금리를 변화시켜요. 뭘 하고 싶어서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쳐서 인플레이션에 관여하고 싶으니까. 그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통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본시장이다. 그래서 일단 금리가 높아지면 기업은 어때요? 비용이 높아지죠? 네, 투자를 안 해요. 설비 투자를 안 하니까 생산량이 줄어들겠죠. 자,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실물 경제가 영향을 받아요. 자, 이제 자본시장에서 결정된 금리가 변화하면 소비도 달라져요. 가계.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의 소비 패턴도 변화할 수밖에 없어요. 장기적으로 채권이나 주식을 많이 사놨어요. 예. 지금은 쓸 돈이 없어도 주식이나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면 기쁘죠. 예. 마음이 웅장해지는 시간이 와요. 내가 지금은 쓸 돈 별로 없지만 내가 투자해놓은 게 지금 내가 지금 안 해서 그렇지 4배 났거든. 그런데 엄마가 이런 건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 예.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부유해져요. 소비가 늘어요. 있는 거, 지금 다 써도 돼. 조금만 헐어서 쓰면 또 돈 생겨. 웰스 이펙트라고 불러요. 부의 효과가 있어요. 전체적인 부의 수준이 증가하면, 자산 가치가 올라가서 부가 증가하면 소비도 늘어나게 돼요. 이게 이제 일시소득이 항상소득이냐에 따라 그런 경제적인 논의는 둘째치고, 어쨌든 자본시장에서 결정되는 이런 금리, 이런 것들이 다양한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자, 먼저 채권시장. 자본시장은 첫 번째 채권시장이 있지요. 금융이야. 금융은 뭐라고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돈을 빌리는데 그때 돈을 빌리면서 써준 그 안에 조건이 1년 이후에 원금을 갚아주겠습니다. 그러면 채권이 물론 이제 채권의 구성 요소가 정해져 있긴 하지만 본질적인 내용은 단기 금융 상품이나 장기 금융 상품이나 똑같다.
누가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써줬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고 만기가 얼마냐에 따라서 우리가 별도로 구분을 할 뿐이지 내용은 본질적으로 다 똑같다. 예, 차용증을 여러 가지로 다른 이름으로 부른 거다예요. 누가 돈을 필요로 하느냐? 정부도 필요해요. 공공기관도 필요로 해요. 기업도 필요로 해요. 자, 이런 돈이 필요한 기관들이 장기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면서 이제 만기가 1년 넘어가니까 자, 만기라는 건 뭐예요? 마지막 빌린 돈을 원금을 갚아주는 시점을 만기라고 불러요. 만기가 1년 이상이니까 내가 나 지금 1억 원만 빌려주고 내가 3년 뒤에 갚아줄게. 1억 원. 그동안 뭘 줘야 되는구나. 예. 만기가 1년 미만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할인을 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CD에서 본 것처럼 3,300만 원을 1년 뒤에 드립니다. 대신 지금 3,000만 원만 빌려주세요라고 해요. 그러니까 3,300만 원 받을 수 있는 걸 3,000만 원에 파는구나. 이거 할인 발행이죠. 이건 1년이 넘어가는 것들은 약속 중간에 원금 안 주는 대신 중간에 이자를 지급을 하기로 해요. 이런 조건으로 발행이 된 걸 채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똑같은 차용증인데. 그래서 매기간 투자자한테 약속한 이자가 지급된다. 그래서 채권을 다른 말로 Fixed Income Security라고 불러요. 번역을 해서 고정소득증권이라고 부르는데 이거 채권이구나. 채권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만기 원금 상환 시점 이전까지 일정한 이자가 지급되는 이런 상품들을 고정소득증권이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채권시장은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으로 나눌 수 있죠. 발행시장은 1차적 시장, 프라이머리 마켓, 말 그대로 첫 번째 투자자에게 이전되는 시장을 발행시장. 그 다음에 2차적 시장, 유통시장, 세컨더리 마켓은 기발행된 채권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전되는 시장. 이렇게 나눈다라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자, 이 차용증을 누가 발행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할 거예요. 정부가 발행한다 그러면 국채라고 불러요. 자, 종류에는 국고채라고 부르는 게 있고 국주, 국민주택채권이라고 부르는 게 대표적이에요. 이거 말고도 뭐 외평채 등등등이 있는데 그 다음에 돈이 필요한 사람이 한국은행이다. 한국은행이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발행한다. 대표적인 게 통화안정증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거 정부가 하는 거 통화에 대한 각국의 통화의 정책은 누가 관장을 하느냐? 중앙은행이 하게 돼 있어요. 그 통화증권은 국채가 아니에요. 이건 한국은행채예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다 그러면 지방채라고 불러요. 주식회사가 발행한다 그러면 회사채, 줄여서 그냥 사채라고 불러요. 개인 간의 사채가 아니고 회사채를 줄여서 사채라고 부르죠. 은행과 비스무리한 형태를 가진 금융회사가 발행한다 금융채라고 불러요. 그 중에 또 특히 리스, 신용카드 회사, 이런 회사들을 우리가 여신 전문기관이라고 부르죠. 수신 기능이 없이 돈 빌려주는 것만 해요. 여러분 신용카드 쓰면서 예금 해보신 분 사기당하셨어요. 신용카드는 예금을 받지 않아요. 대신 신용을 제공을 해줘. 즉 신용카드 우리는 물건을 외상으로 사요. 할부로 사는데 그러면 물건을 판 사람은 그걸 우리가 낸 할부금을 받아서 물품 대금을 회수하느냐? 아니죠. 우리는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할부로 물건을 사는데 물건을 판 사람은 그걸 신용카드 회사에 전표를 제출하면 일시불로 다 줘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할부 대금을 신용카드 회사에다가 내요. 그러니까 이 저축은 수신 기능이 없어요. 대신 돈을 빌려준 거예요. 우리가 할부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돈을 빌려준 거예요.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뭘 하느냐? 얘들도 채권을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을 해요. 그래서 이런 여신 전문 기관들이 발행한 채권을 또 따로 구분을 해서 여전채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근데 큰 카테고리에서는 금융채의 일종이다. 그 다음에 특수법인이 발행한 특수채, 그래서 뭐 한전채, 예금보험공사,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들이 본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 이걸 채권을 발행을 해서 조달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발행된 채권을 특수채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국채부터 먼저 봅시다. 국고채, 그럼 말 그대로 국가가 사용하는 창고지요. 그래서 국가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원래는 당해 걷어들인 세금 범위 내에서 쓰면 되죠. 국민들한테 세금을 걷어요. 그래서 국세 수입 그 범위 내에서 경찰들, 군인들 월급도 주고 본래 사업을 하면 돼요. 돈이 모자라지요. 모자라면 돈을 빌려요. 그래서 그럴 때 발행하는 채권이 국고채예요. 6개월마다 한 번씩 이자가 지급되는 이표채, 우리가 채권은 뒤에서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드려서 정부가 돈이 모자라요. 저기 우리 고속철을 건설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채권 발행해서 민간에서 좀 땡겨. 해서 채권을 발행하기로 했는데 조건을 보니까 조건이 안 좋아요. 아무도 안 산다는데요. 이러면 국가가 채비를 안 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국고채 전문 딜러라는 제도를 만들어요. PD, 프라이머리 딜러라고 해서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거나 국채를 사들이거나 이런 행위를 할 때는 니네들은 무조건 여기에 사겠습니다, 팔겠습니다, 거래 상대방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정부에서 지정을 해요. 그게 국고채 전문 딜러예요. 누가 하느냐? 뭐 매년 달라지는데 한 20여 개 기관, 뭐 시중의 주요 은행들, 그 다음에 대형 증권사들, 이런 기관들이 국고채 전문 딜러로 지정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부에서 갑자기 특정 사업을 하게 돈이 모자라서 자, 국채 이런 조건으로 발행합니다. 자, 사실 분들 신청하세요. 사실 분들이 정해져 있어요. 니들 웃으면서 얘기할 때 이거 얼마치씩 살 건지 다 자백해라. 예,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발행. 일반인도 살 수 있어요. 조건이 좋으면 살 수 있는데 일반인은 직접 참여가 안 되죠. 그래서 대신 예를 시켜서 제 것도 좀 저기 너 이번에 어차피 신청해. 거기 제 것도 좀 신청해 주세요. 그래서 수수료를 주고 맡기시면 돼요. 이럴 때 발행되는 게 국고채고, 재정증권은 국고채는 이제 만기에 따라서 1년, 3년, 5년, 10년. 재정증권은 단기적인 증권이에요. 정부가 발행을 하는데 국고금 출납성 필요 경비가 일시적으로 부족해. 이거 6개월 뒤에 세금 여기 부가세 들어올 때가 여기인데 지금 당장 돈이 없다. 그러면 3개월 이내에 만기로 할인의 방식으로 채권을 발행을 해요. 그럴 때 발행되는 게 재정증권이에요. 이건 저희가 자본시장에서 다루지만 정확하게는 뭐예요? 화폐시장의 상품이에요. 왜? 만기가 짧기 때문에, 만기가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어쨌든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 중에 하나다. 자, 그 다음에 국민주택 1종, 2종. 지금은 이제 1종밖에 안 남았죠.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국민주택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허그에서 발행하는 채권이죠. 그래서 이 채권을 통해서 조달된 자금을 가지고 뭘 하냐? 국민주택을 지어서 저렴한 가격으로 청년들 또는 사회적 약자들한테 보급을 해주는 이런 사업을 위해서 정부에서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이걸 일반적인 조건으로 발행을 하면 안 되겠지요. 왜? 일단 조달하는 금리가 싸야 낮은 금리로 조달을 해서 아파트를 지어서 국민주택을 지어서 공급을 해야 싸게 공급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국민주택 채권 조건이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그냥 사라고 그러면 국민들이 아무도 안 사요. 그래서 어떠냐? 강제로 끼워 팔기를 해요. 그걸 멋있는 말로 첨가 소화 방식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부동산 등기를 할 때 또는 건설 관련된 인허가를 받을 때 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을 살 때 거기에 얼마 이상에 대해서는 얼마치를 꼭 이 채권을 사야 돼요. 왜? 그냥은 안 팔려. 너무 조건이 후져서. 그걸 우리가 첨가 소화 방식이라고 불러요. 어딘가에 끼워서 파는 거예요. 과거에는 1종, 2종, 3종이 있었는데 이제 다 없어지고 2종, 3종 없어지고 1종으로 지금 통합되고 있고 다 통합이 됐지요. 예전에는 그래서 뭐 2종 같으면 만기가 20년, 이자가 연 2% 또는 0% 이런 20년 동안 돈을 정부에 빌려주는데 중간에 이자 한 푼도 안 준대요. 여러분 사요? 예. 말이 좋아서 채권이지 뭐예요? 세금 더 내라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 사면 강제로 분양가 이런 거 부동산 이런 거 받을 때 할 수 없이 샀어요. 사자마자 뭐예요? 바로 팔아 넘기죠. 그래서 이걸 사려면 이제 은행 가서 이걸 사시면 되는데 그 샀다는 증서를 첨부를 해야 인허가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인허가 받았으니까 끝났죠. 이 채권은 도로 팔아요. 살 때보다 매우 낮은 가격에. 채권 투자론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건 그러지 말고 종합통장을 증권사에서 만드세요. 그래서 허가를 받은 다음에 그 채권을 그쪽으로 옮기세요. 그래서 나중에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면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건 뭐 직접 투자할 이 채권을 매매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따로 찾아보세요. 어쨌든 이것도 국채의 일종이다. 그 다음 보상채권, 명칭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토지에 대한 정부가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토지를 수용을 강제로 사들이죠. 그럴 때 이걸 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일반이죠. 그래서 현금 보상이 원칙인데 가끔씩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채권의 형식으로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이제 예전에는 공공용지 보상채권이라고 불렀어요. 왜 채권으로 주느냐? 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만큼 농지를 사요. 사서 그 수용당한 농부들한테 다 현금으로 지급을, 뭐 지금은 다 현금으로 하지만 현금으로 지급을 하면 이 돈이 다 어디로 가냐? 새로 땅 사는 데 들어가요. 결국 또 부동산 가격을 높이는데 일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채권의 형식으로 주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럴 때 특수하게 발행되는 게 보상 채권이다. 그래서 이런 종류가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사채의 경우, 자, 발행시장 먼저 볼게요. 발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모발행, 사모발행 두 가지가 있지요. 공모발행은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해서 발행을 하는 게 공모발행이에요. 사모는 private placement, 사모.
특정한 사람만 채권을 살 수 있게 해서 그런 조건으로 발행을 하는 게 3호 발행이에요. 뭐 채권에 대해서는 나중에 볼 기회가 있어서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을 하려면 이 절차는 여기 뒤에 나오는데 일단 여기서 인수기관이라는 걸 언더라이터라고 하는 인수기관이라는 게 있다라는 걸 일단 봐두시고 회사채를 발행하려면 먼저 발행 주관사를 선정을 해요. 누가 하느냐? 증권사가 제일 많이 해요. 주로 증권사들이 해요. 채권을 발행을 하려면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들이 많아요. 맨 처음에 회사 내부에서 이사회 결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행 주관사를 선정을 해요. 그러면 거기 이제 법적 절차에 따라서 뭐 유가증권 발행 예정 신고서부터 해서 여러 페이퍼업을 다 그래서 이제 수요 예측을 해요. A라는 회사가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3년 뒤에 원금을 갚아줄 거고 그 다음에 3년 전까지는 매년 연 4% 이자를 줄 거고 총 500원 어치 채권을 발행을 할 거고 이 조달한 500원을 가지고 설비 투자를 이렇게 할 거고 나중에 여기서 난 수익으로 이렇게 원금을 갚아주겠다고 하는데 사실분 신청하세요라고 해서 사전 수요 예측을 해봐요. 해보니까 아무도 사겠다는 놈이 없어. 이거 안 되겠다. 야, 그럼 이자를 좀 더 줘야 되겠다. 야, 사겠다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야, 이번에 500원 하지 말고 한 800원 할까? 네. 이런 것들은 다 조절을 해요. 조절을 해서 이제 그걸 발행 주관사가 다 해요. 왜냐하면 회사는 물건 만들 줄만 알았지 누가 돈이 있는지 우리가 이런 조건으로 채권을 발행하면 누가 사줄지 채권 발행 업무는 어떻게 몰라요. 그걸 다 대신하는 게 이제 주관사고 우리나라의 회사채는 전부 다 총액인수 방식으로 발행이 돼요. 그러면 아까 말한 회사가 500억이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해요? 증권사가 이 중간에 발행 주관사일 수도 있고 공동 주관사일 수도 있고 통으로 다 사요. 야, 너네 500억, 자 450억에 다 넘겨. 그래서 이걸 총액으로 다 산 거예요. 그러면 발행 회사는 끝난 거야. 액면은 500원어치 발행을 하고 450억 다 팔았어요. 팔아서 돈은 들어왔어. 끝났어요. 예, 회사의 자금 조달 끝났고 이제 증권사가 이걸 450억에 사갖고 액면은 500억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이제 자기가 사서 가지고 있을 거냐 아니면 이걸 쪼개서 셀다운이라고 했죠. 셀다운을 해서 일반 투자자한테 팔 거냐는 이제 자기네가 알아서 결정을 하는 이렇게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을 총액 인수 방식이라고 불러요. 발행하는 회사채 전체를 총액으로 다 사들인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사들인 다음에 최종적으로 투자하고 싶은 사람, 은행들, 자산운용회사, 보험회사, 뭐 기관 투자자 이런 사람들이 이 회사의 채권을 사고 싶어 한다. 거기다가 50억, 100억 쪼개서 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채권의 발행이 이루어진다. 이거는 다 이제 절차에 관련된 문제니까. 그래서 청약일에 발행주관회사에 청약서를 제출하고 수탁은행에 청약 내용 통보하고 이런 업무를 다 해줘야 돼요. 물론 수고비를 받아요. 그래서 이 업무를 대신해주는 발행주관사는 500억 발행한다. 그러면 이거 다 판매가 되면 이 중에 뭐 1.5%, 150bp, 1.5%를 수고비로 받아요. 이건 딜마다 조건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뭐 0.5%, 50bp일 수도 있고 1.5, 150bp일 수도 있고 이건 뭐 회사가 자금 조달이 어려운 회사, 일반적으로 어려운 회사다. 수수료가 비싸요. 회사가 워낙 신용이 좋아서 누가 팔아도 다 팔린다. 이건 싸게. 그리고 조달하는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 수수료를 그래서 총액 인수를 하면 일단 싸게 사서 좋고 이걸 이제 어떻게 비싸게 파느냐에 따라 물론 나는 450억에 샀는데 나중에 다 팔았는데 420억밖에 못 받았다. 딜러니까 자기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비싸게 팔면 그 남는 돈이 또 자기 돈이고 수고비 받았지요. 이거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또 돈 벌죠. 예전에 증권사는 돈 벌죠. 네, 돈 많이 벌어요. 이런 걸 하는 게 이제 IB예요. 투자은행 업무라고 불러요. 인베스트먼트 뱅크. 어쨌든 이런 업무를 다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수고비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유통시장. 채권의 유통시장은 장외시장과 장내시장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장내시장은 말 그대로 거래소 시장이에요. 거래소 내에 주식 거래소 말고 채권도 따로 시장이 있어요. 그게 일반 채권 시장, 국채 전문 유통 시장 두 개의 시장이 있다. 거래되는 규모가 얼마 안 된다. 대부분의 채권 거래는 장외시장, 추상적인 시장이라고 그랬죠. 시장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알아서 거래를 하는 거예요. 주로 중간에 브로커라고 부르는 증권회사가 브로커로서 팔겠다는 사람, 사겠다는 사람을 매칭을 시켜줘요. 그리고 거기서 수고비를 받아요. 예. 이런 방식으로 주로 거래가 된다. 그 채권 거래는 증권회사를 중개기관으로 하는 장외 거래가 절대 거의 90% 이상이 장외에서 거래가 돼요. 증권회사는 매수, 매도, 호가, 비드에스크, 쿼트를 제시하고 고객의 거래 요청에 반드시 응해야만 하는 이 업무를 시장 조성 의무라고 하는데 장외시장에는 채권
증권회사에 대해서 시장 조성의 의무가 없어요. 제가 이 말을 치다 보니까 이게 좀 해석이 애매해질 수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결론은 증권회사는 채권 재고를 시장 조성 의무가 없기 때문에 채권 재고를 유지하는 위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장 조성 의무가 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마켓 메이킹이라고 하는 것, 거래를 하려면 사겠다는 사람이 있고 팔겠다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팔겠다는 사람만 있고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증권회사가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 그걸 물건을 사줘야 돼요. 아니면 사겠다는 사람만 있고 팔겠다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대줘야 돼요. 이런 의무를 시장 조성 의무라고 하는데 이게 주식에서는 시장 조성자, ETF에 많이 쓰이는 liquidity provider, 유동성 공급자라고 표현을 해요. 채권에서도 시장 조성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증권회사는 중개회사이기 때문에 단순 중개만 하기 때문에 이런 거 거래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수수료만 받을 뿐이지 자기가 거래 상대방이 될 의무가 없어요. 예, 그것만 제가 표현을 좀 애매하게 해서 그 부분만 따로 주의해서 보시면 되고, 채권의 장외시장에서 거래는 보통 100개 단위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100개, 200개, 예, 한개가 1억이에요. 그래서 100억, 200억, 300억 예, 이런 식으로 주로 기관들 사이에서 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채권 3억 원어치 그거요. 저기 그냥 증권사 객장에 가세요. 예. 그 다음에 채권은 결제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대개 거래 다음 날 결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만 참고로 알아두세요. 주식은 T+2일이죠. 물론 이것도 증권의 종류에 따라 달라요. 다른데 통상적으로는 거래 2일이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 다음에 장외시장은 거래소에 두 개의 시장이 있다고 그랬죠. 일반 채권시장, 국제 전문 유통시장 두 가지가 있다. 일반 채권시장은 말 그대로 일반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이에요. 그런데 살 수 있는 종목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채권 거래하시는 분들은 이런 장외시장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증권사하고 직접 거래를 하는 장외시장을 주로 이용을 해요. 어쨌든 시장이 두 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국고채는 가장 많이 거래가 되는 게 국고채인데 국고채는 국채이기 때문에 국채 전문 유통시장에서 거래가 돼요. 일반 채권 시장에서는 나머지 상장 채권이 거래가 되는데 주로 소액으로 거래되는 국공채, 그 다음에 전환사채 이런 것들이 일반 채권 시장에서 거래가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주된 거래 대상이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 국채 전문 유통시장 아까 국채 전문 딜러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국채 전문 딜러, PD, 프라이머리 딜러라고 부르는데 이런 금융기관들이 참여하는 시장이 국채 전문 유통시장이다. 시장 구조가 이렇다. 우리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다. 자, 두 번째 자산 유동화 시장. Asset backed. 뒤에 자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산을 담보로 해서 발행되는 증권을 우리가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고 불러요. 부동산, 매출채권, 유가증권. 자, 아까 잠시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은행이 이렇게 자금을 조달해서 대부분 다 대출, 주담대, 대출이 나가 있어요. 만기 10년, 5년에서 30년까지. 우리나라 30년짜리가 별로 없지만 미국은 30년 만기 대출. 그래서 대출 5천억이 대출로 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매달 이자, 그 다음에 원금 상환분 해서 조금 들어와요. 은행은 뭘 해야 되느냐? 신규 대출을 해야 돼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돈은 다 대출로 나가 있어. 그래서 여기서 들어오는 이자, 원금, 이게 몇 푼 안 돼요. 그 신규 대출을 못 일으키죠. 그럼 어떡하느냐? 이 대출을 팔아요. 물론 세부 과정은 훨씬 복잡한데 제가 단순화해서 그냥 구조만 설명을 드리면, SPC를 만들어요.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서, 야, 내가 지금 총 예를 들어서 3,000명한테 3,000가구에 5천억을 대출을 해서 5천억을 받을 권리가 있어. 앞으로 매달 이자는 이렇게 들어올 거고 원금 상환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들어올 거야. 이 권리를 너한테 넘길게. 대신 이거 4,800억만 줘. 그러면 돈이 있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는 기관들은 가만히 있어봐. 4,800억을 주고 이걸 대출을 통으로 띄워와. 그러면 이거 여기서 자동으로 매달 이자 원금 들어오네. 이게 다 우리 거란 말이지. 이거 괜찮은데? 그러면 사요. 4,800억이 어딨냐 하면은 이걸 증권을 만들어요. 1,000억, 선순위, 2,000억, 후순위. 즉 앞으로 돈이 총 5,000억에서 매월 이만큼이 들어오니까 이걸 이자를 지급하고 나중에 원금 들어오는 거 이만큼을 원금으로 지급하겠습니다. 라는 조건으로 채권을 발행을 해요. 그 채권에 이제 순위가 선순위 있고 그러면 CDO라고 부르는데 anyway. 자, 그래서 채권을 발행하는데 이 채권에 이게 장기채니까 이자하고 원금은 뭘로 주느냐?
이 대출 받아간 사람들이 매달 내는 이자나 그중에 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쪼개서 그걸 이 채권에 대한 이자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발행되는 증권을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고 불러요. 유동화를 시킨 거예요. 장기적으로 묶여있는 자산을 현금으로 바꾼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발행되는 모든 증권을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고 부르는데 그 자산이 뭐냐에 따라서 부동산 유동화 증권, 매출 채권 유동화 증권, 기타 뭐 ABCP, 그 다음에 머기지, 그러면 MBS, 머기지 백트 시큐리티. 구조는 똑같아요. 미래에 받을 청구권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이자나 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라는 조건으로 발행된 모든 증권을 자산 유동화 증권, 채권을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고 부른다. 발행 전체는 어떻게 되냐? 자산을 보유한 금융기관이 있어요. 뭐 금융기관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SPC 또는 SPV, Special Purpose Corporation. 그래서 그러면 이제 SPC가 되는 거고, Vehicle, 그게 뭐 조합이 됐건, 뭐 주식회사가 됐건, 형태는 여러 가지니까 이걸 만들어요. 그래서 기초자산의 소유권을 양도를 해요. 우리가 앞에서 봤죠? 은행이 가지고 있는 앞으로 5천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쪽에다 다 넘긴 거예요. 법적으로. 그리고 돈을 이제 은행은 이 4,800억이 새로 생겼죠. 5천억은 날라갔지만 그럼 뭐 4,800억 신규로 또 대출을 해요. 신규로 대출을 해서 또 채권이 4,800억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만들어. SPC2 해서 이 4,800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여기다 넘기고 또 4,500을 땡겨요. 이런 식으로 하면 뭐 대출을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지요. 국가 입장에서는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에요. 왜? 늘 국민들의 주거 안정은 우리나라나 뭐 미국이나 어느 나라나 다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에요. 그러려면 어차피 일시불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제한적이고 다 대출을 끼고 사야 되는데 그러려면 대출 재원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낮은 금리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자금을 공급을 해주는, 그래서 미국도 그런 주택 저당 공사나 이런 것들을 설립해서 주택 구입을 장려하는 그런 금융 정책을 많이 피고 있는데 이게 아주 굉장히 좋은 수단이죠. 이렇게 하면 계속해서 부동산 투기와는 연끌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아무튼 거시적으로 보면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소유권을 양도를 하고, 자, 증권을 발행을 해요. 그 증권, 채권의 그 원리금은 뭘로 갚아주느냐? 1차적으로 기초자산으로부터 발행하는 현금 흐름으로 상환을 해요.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게, 그렇게 해서 이 채권을 내가 샀어요. 돈이 많아서 여유자금을 가지고. 이런 채권을 내가 국민은행에서 발행한 거, 신한은행에서 발행한 거, 우리은행에서 발행한 거, 이런 금융기관들이 발행한 이걸 많이 샀어. 많이 사서 이만큼을 가지고 있으면 가만히 있어봐. 이 채권에서 돈이 이렇게 나오네. 얘도 이렇게 돈이 나오네. 얘도 나오네. 그럼 얘는 뭘 하느냐? 이걸 받을 수 있는 걸 또 팔아 넘겨요. 또 팔아 넘기고 여기서 나오는 돈 다 얘한테 주고, 야, 이거 내가 그렇게 해서 그동안 총 2천억 원어치 투자했는데 이거 다 너한테 줄 테니까 나 저기 1,500억만 줘. 예. 그러면 고맙죠? 야, 얘가 이 채권을 갖고 있어. 근데 이 채권은 원리금을 뭘로 갚냐면, 국민은행에서 대출 채권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이자를 주는구나. 그럼 안전한 거네. 그 다음에 이것도 있는데, 이건 신한은행의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이렇게 총 500건에 대해서, 이자나 원금이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지. 그러면 그 돈이 들어오면 여기에 대해서 발행한 채권에 대해서 이자나 원금을 주게 되면, 괜찮네. 다 평가를 해보니까, 굉장히 우량한 상품이야. 2천억짜리인데 1,500원을 팔겠다. 감사합니다. 얘는 또 이렇게 이걸 팔고 1,500에 사서 이걸 또 가지고 또 다시 이런 증권을 사요. 이렇게 물론 이 금액은 물론 시세에 따라 훨씬 더 많이 받는 좋은 조건으로 팔았겠죠. 자,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해서 1차로 증권이 발행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 증권들을 담보로 해서 또 2차로 증권이 발행이 돼요. 이게 몇 번만 새끼를 치면 원천이 뭔지를 몰라요. 자, 이 모든 여기서 발행된 증권의 원리금은 뭘로 갚느냐? 이거야. 최종으로는 이거밖에 없어요. 1차로 대출을 받아간, 주담대를 받아간 이 사람이 약속한 대로 이자나 원금을 갚아야 그 돈을 받아서 여기에 대한 채권에 대한 이자를 줄 테고, 이런 것들을 묶어서 발행한 채권을 산 이 채권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도 이게 들어가 있는. 그런데 여기서 돈이 안 나온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망하면 어떻게 돼요? 얘도 망하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금융위기를 촉발시켰던 바로 대표적인 CDO 상품이에요. 어쨌든 1차적으로 기초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2차 증권을 상환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담보로 발행이 된 걸 또 상환을 하고 또 상환을 하고. 자, 이제 기초자산이 뭐냐? CP다. 그러면 ABCP라고 불러요. Asset Backed Commercial Paper. CP는 봤죠? 그래서 CP를 통해서 나오는 돈, 여기서 돈 나오면 이 돈 가지고 네 채권 이자 원금 줄게라고 해서 채권을 발행을 하면 그게 ABCP예요. 기초자산이 주택 저당 채권에
아파트 담보대출 받은 거 총 2,000건이 있거든. 쟤네가 매달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자나 원금을 상환할 거야. 그렇게 나온 돈을 가지고 이 채권하고 이 채권의 이자 원금 갚아줄게라고 해서 채권을 발행하면 그게 MBS예요. 부채다. 그게 채권이면 CDO 또는 CBO라고 부르고 앞에서 봤던 이런 다단계로. 은행 대출이다. 그러면 Loan Obligation. 신용카드 매출이다. 그러면 신용카드도 마찬가지죠. 아까 잠깐 봤죠. 신용카드사는 자금을 조달을 해서 할부로 물건을 사면 물건을 판 사람한테는 일시불로 줘요. 대신 나는 뭐예요? 할부금을 계속 갚아야죠. 어디? 신용카드사에 갚아요. 그러면 신용카드사의 자산의 상당 부분이 외상매출금이야. 즉 우리가 제가 할부로 물건 샀을 때 할부금 우리가 대신 내줬어. 대신 소비자는 나한테 이제 매달 할부금을 갚을 거라고. 미래에 받을 수 있는 돈이 있어요. 권리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매달 그 할부금 갚을 때까지 그게 아니죠. 이걸 통으로 팔아요. 팔아서 별도의 기관을 만들고 이 기관은 얘네가 앞으로 얘들이 외상값을 총 외상값 깔아놓은 게 뭐 300억. 그럼 300억이 앞으로 이렇게 1월달에 얼마, 2월달에 얼마, 3월달에 얼마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럼 그렇게 들어온 돈 가지고 자 이자와 원금을 주겠습니다라고 해서 채권을 발행을 해요. 그렇게 자금을 조달을 해서 그걸 가지고 또 신용카드 매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청구권에 있는 모든 자산은 유동화를 할 수 있어요. 자동차 할부도 마찬가지죠. 이런 할부들은 이런 회사들이 그 할부금 다 들어올 때까지 가만히 손 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금융을 통해서 새로운 금융 기법을 통해서 이걸 다 현금으로 전환을 해요. 그래야 본래 사업을 계속해서 할 수 있으니까. 이런 ABS의 장점은 뭐냐? 첫째, 재무 상태를 개선할 수 있다. 보유하고 있는 위험 자산을 이미 다 팔아버렸죠. 주택담보대출인데 그중에 몇 놈이 돈을 안 갚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채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갚으면 어떻게 하나 노심초사해야 되는데 이걸 한꺼번에 팔았으니까 그래서 자기 자본 비율을 제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은행이 굉장히 부실한 은행이야. 그래서 만약에 이 은행이 자기 이름으로 채권을 발행을 했더라면 굉장히 비싸게 이자를 많이 줬어야 될 거야. 그래도 사람들이 살까 말까. 그런데 유동을 하는데 은행은 후졌어도 이 은행에서 대출 받아간 총 5,000건 중에서 가장 우량한 대출 1,000건. 이건 이 사람들은 돈 빌려간 지가 3년이 넘었는데 15년 만기로 빌렸는데 단 한 번도 연체를 해본 적이 없는 이자나 원금을 연체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채권들을 묶어서 여기서 나온 돈으로 이자나 원금을 갚아줄게라고 해서 채권을 발행하면 이 은행이 발행한 것보다 훨씬 사람들이 신용도를 높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저리로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ABS의 장점은 뭐냐? 발행자의 신용도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발행하는 놈이 아무리 신용이 안 좋아도 걔가 갖고 있는 자산 중에서 가장 우량한 자산들만을 뜯어서 그걸 담보로 해서 채권을 발행하면 신용 등급은 굉장히 높게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게 가능해진다. 그 다음에 투자자에게는 새로운 투자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악명을 떨쳤는데 이건 중간고사 이후에 두 번째 영상을 보시면 그 과정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주식시장. 주식회사의 지분권을 표시한다.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이지요. 자, 똑같아요. 주식도 야, 내가 저기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돈 좀 빌려줄래? 그래? 너 나한테 뭐 써줄래? 내가 그냥 3년 뒤에 갚아주는 걸로 할게. 그러면 채권이 돼요. 그냥 3천만 원만 주면 내가 앞으로 버는 돈에 회사 돈의 20%는 무조건 내가 너한테 줄게. 그럼 회사가 버는 수익의 20%를 준대. 그러면 많이 벌 수도 있고 적게 고민을 하겠죠. 이거 은행에다가 그냥 맡기면 안전하게 매년 5% 받는데 내가 3천만 원 얘한테 빌려줘. 이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얘가 재능이 있어서 뭔가 될 것 같기는 해. 그래서 연 5% 이자 받는 것보다 3천만 원 5%, 연 150만 원 받는 것보다 얘가 버는 수익의 20%, 이게 날 것 같긴 한데. 그래. 그렇게 돈을 받으면 뭘 써줘야 되겠죠? 뭐를 앞으로 받는, 우리가 회사가 벌어들이는 회사의 수익의 20%는 네 거야. 네가 회사의 20%의 지분이 있어. 주식이에요. 돈을 빌리는 건, 돈을 남의 돈 갖다 쓰는 건 똑같은데, 그걸 만기를 두고 원금을 갚아주기로 하면 채권. 원금 안 갚고 앞으로 버는 돈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못 되면 못 되는 대로 일정한 수익을 나눠주기로 하면 주식.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내용은. 주식시장도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두 가지가 있다. 우리나라 유통시장에는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코넥스, KOTC 시장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된다. 그럼 주식은 언제 발행이 되느냐? 기업 공개를 할 때, IPO를 할 때. IPO의 과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IPO는 말 그대로 이니셜, 최초로 퍼블릭, 대중을 상대로 해서 오퍼레이팅 주식을 파는 거예요.
주식회사가 설립이 되면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애플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세계 굴지의 어떤 회사든지 전부 다 처음에 구멍가게에서 시작을 해요. 예. 아빠 집 차고에서 시작을 해요. 뚝딱뚝딱 망치를 가지고 뭘 캐비넷 같은 걸 만들어요. 예, 컴퓨터래요. 그걸 가지고 이제 팔아요. 그러면 그것도 주식회사니까 그 회사의 주식은 누가 갖고 있느냐. 맨 처음에 내가 사업한다 그러면 남 믿고 누가 돈을 주겠어요. 누가 첫째 내 돈, 시드머니 1,000만 원. 그 다음에 동업자 친구 거 1,000만 원. 그 다음에 2,000만 원 가지고 컴퓨터 사고 하니까 없어. 그럼 엄마 저기 1,000만 원만 빌려줘. 고모 1,000만 원, 삼촌 1,000만 원. 야, 나 그럼 1,000만 원 앞으로 어떻게 네가 갚을 건데 저기 돈 많이 벌면 저기 수익의 10%씩 줄게요. 그렇게 해서 주식이 발행이 된 거예요. 그 기업이 상장이 되면 상장이라고 하는 건 리스팅이라고 하지요. 상장이라고 하는 건 거래소에서 불특정 다수들이 그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도록 승인을 받는 과정을 상장이라고 불러요. 그러려면 첫째, 상장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피해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수십만 개의 주식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회사는 몇천 개밖에 안 되죠. 왜? 상장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상장 인가를 받으려면 여러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은 주식 분산 요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처음에 야, 너네 회사 주식 누가 갖고 있니? 저하고요, 동업자, 설립자하고요, 우리 엄마하고요, 삼촌하고요, 이모하고요, 이렇게 갖고 있어. 그럼 너네 회사 그대로 상장을 시키면 누가 이득을 보니? 우리 가족이요. 그럼 상장에 실익이 없죠. 그래서 그런 구멍가게들이 상장을 신청을 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니네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도록 사전에 주식을 나눠줘요. 분산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들이 상장의 여러 가지 요건 중에 다른 요건들은 다 충족이 되는데 왜 우리 회사를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 주식을 나눠주고 싶어도 나를 믿고 돈을 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신규로 주식을 발행을 해서 다수의 투자자한테 판매를 하는 거예요. 주식을 분산을 시켜요. 뭐 하기 위해서? 상장을 하기 위해서. 기업 공개와 상장은 다른 요건이에요. 다른 용어인데 대부분 IPO라고 하면 상장이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단계상 틀렸어요. 왜? 기업 공개는 상장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많은 수의 신규 주주한테 주식을 파는 과정을 IPO라고 하고, IPO가 돼서 주식이 충분히 분산이 되면 비로소 상장 요건이 충족이 되기 때문에 거래소가 그래 이제 니네는 거래소에서 거래를 해도 된다라고 허가를 해주는 절차가 상장이에요. 그런데 대개 상장의 마지막 단계로 IPO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냥 상장과 IPO를 동의어로 많이 이해를 하시는데 법적인 절차를 보면 완전히 다른 단계다. 어쨌든 이럴 때 주로 주식이 많이 발행이 된다. 추가로 유상증자를 할 때 주식이 또 발행이 돼요. 무상증자를 할 때도 발행이 돼요. 그 다음에 현금 배당이 아니고 주식 배당을 하는 경우에도 신규로 주식이 발행이 된다.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발행시장이라고 불러요. 자, 유통시장에는 유가증권시장, 그 다음에 닥시장, 코넥스시장, 이 세 개는 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시장이에요. 그 다음에 거래소에 이 코스닥의 코스닥이나 코넥스에서 상장을 할 만큼 회사의 성과가 좋지는 않은데 유망한 회사들, 그럼 야, 우리는 상장할 만큼의 규모는 안 되는데 그래도 우리도 돈이 필요할 때가 있고 그러면 신주를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되는데 거래가 안 되면 아무도 투자를 안 할 텐데, 이런 회사들을 육성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KOTC 시장, 장외 시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회사들 중에서 괜찮은 회사들을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우수한 기업들이 몰려있는 시장이 유가증권 시장. 두 번째, 유망한 기업들을 상장과 동일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미국의 나스닥 시장을 벤치마크로 해서 만들어진 게 코스닥 시장. 코넥스는 코스닥 상장 요건에 조금 미달하는 회사들, 향후 코스닥 시장으로 올라가는 걸 목표로 해서 거래하는, 그래서 거래소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시장, 이 세 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장외 시장은 별도로 있는데, 장외 시장은 참고로 먼저 장외 시장은 거래소가 주관을 하는 게 아니고 금융투자협회에서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을 등록 지정을 해서 운영이 되는 시장. 그래서 KOTC 시장은 조금 다르다. 거래소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다. 자, 주식은 매매일로부터 3일째 되는 날 T+2일이죠. 오늘 거래를 했다. 내일 모레 결제가 이루어진다. 오늘 삼성전자 주식 100주를 샀다. 그럼 내 통장에서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이 언제 나가느냐? 내일 모레 나가요. 오늘 나가는 게 아니라. 주식도 그래서 그날 들어오게 된다.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이 되려면 상장 요건은, 이건
매번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그냥 참고로만 보세요. IPO를 왜 하느냐? 주식을 일반 주주 700명 이상이 20% 이상을 소유. 제가 회사를 7년 전에 창업을 해서 나름대로 매출도 많고 수익도 많이 나고 괜찮아요. 그런데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우리 회사의 주주는 누구일까? 역시 가족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상장을 하려면 700명 이상의 주주를 모아야 된대.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증권사를 시켜서 고객 좀 모아주세요. 우리가 이런 조건으로 주식을 이만큼 발행을 할 테니까 많이 모아주세요. 그래서 하는 게 IPO다라고 일단 알아두시면 돼요. 유가증권 시장의 이제 거래 제도인데 이건 그냥 참고로 봐두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데 여러분들 HTS나 MTS 많이 하시니까.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완화된 상장 요건을 적용하고 있다. 역시 이 요건은 매년 달라지니까 그때그때 관련되는 정보를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코넥스 시장은 중소기업만 상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시장이다. 그래서 요건은 코스닥 시장보다 완화되어 있다. 그 다음에 제도의 운영은 조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참고로 봐두시면 돼요. 이게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아무나 거래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거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이런 거래소 시장과는 별도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은 그냥 참고로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 KOTC 시장도 마찬가지로 크게 이렇게 4가지 시장이 있다라는 것만 일단 프레임만 잡고 계시면 돼요. 자, 이번 시간에는 자본시장이 뭔지를 봤죠. 경제 내 생산활동에 소요되는 장기 자금을 공급하는 시장이다. 자본시장의 상품은 채권, 주식, 이게 가장 핵심이고 ABS 같은 새로운 상품들도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는 아주 역동적인 시장이다. 자본시장은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으로 구분되어 있고 거기에 어떤 증권이 유통이 되느냐에 따라서 매매 방식이 다양하게 제도화되어 있다. 그래서 시장에 참여를 하고 싶으시면 사전에 이런 내용을 꼭 숙지하시면 좋겠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 열심히 투자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